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년이 넘는 동안 20여 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며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 조사단 구성을 철회하고 대신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美方应当尊重、接受。 그런 사람이 와서 방연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주가도 참을지 않고. 네. 여성 보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이른바 패닉 바잉, 즉 공황 구매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만 8천여 건으로 13년여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은 거꾸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에 22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 따로, 집값 따로라는 일종의 내성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졌고 결국 주택 거래량에도 이런 모습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넘게 늘어난 62만 8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거래량보다도 35%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매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전국은 물론 수도권, 서울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모두 2배 넘게 거래가 늘었고 한 달 전보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거래가 전년보다 6배 이상 급증했고 충북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사철이 겹치는 계절적 영향도 없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정부 규제에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진 수요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또 더 심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이른바 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났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도 해서 집을 사겠다는 젊은 층의 행태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급격히 안 좋아졌던 불안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유동성 확대의 효과가 퍼지면서 주택 투자 수요가 2분기로 가면서 점점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시장의 흐름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백지화되면서 택지를 어디서 끌어오느냐가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거론하는 군이나 유유부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상과 달리 허가제 시행 직전보다 실거래가가 높았습니다. 허가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2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강남구청이 매매 거래를 허가했는데 2천만 원 오른 2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매매 현상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매수문의는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현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택지 확보에 나섰지만 그린벨트를 묶어두기로 하면서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지은 지 오래돼 노후됐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에 정비사업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의 70%가량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해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만든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밀 개발을 통한 층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 3기 신도시가 총 30만 호 정도로 공급할 예정인데 종전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상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4년 동안 서울시 관계자 20여 명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던 피해자 측이 나흘 만에 두 번째 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서울시의 성추행 피해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추가 진술이었습니다. 4년 동안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서울시 전 현직 관계자 20명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는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고 말하거나 인사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명백히 추행 방조 혐의라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구성하기로 한 민관 합동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력적 구조인 서울시 내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성폭력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이용하여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인,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피해자 측이 참여 거부를 명확히 하자 결국 서울시는 합동 진상조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인권위원회 등 외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오늘도 장탄식이 나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2차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의 외면과 묵인,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회유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단순한 외면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성추행에 노출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 관련 공무원들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엽 행정일부 시장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애초에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포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 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고 박 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연락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일 슬펐던 순간이 시아버님이 그 산소에 묻힐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서 그 시간까지만 좀 늦춰달라는 거지 만류나 하지 말라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를 통해 본질 아닌 문제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밝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유고 사태로 혼란에 빠진 서울시의 내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성추행 방임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지만 오늘 오전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숨진 곳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해 성추행 관련 자료도 확보하게 해달라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유가족의 대리인과 서울시 측이 참관한 가운데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확보한 아이폰 한 대의 봉인을 해제하고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번호를 푸는 데만 여러 달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비밀번호를 직접 제보받아 곧바로 해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서실 출신인 피해자가 업무용 휴대전화로서 기억하고 있는 번호였다고 제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지만 경찰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는 만큼 성추행이나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에 검찰에 고소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 계획을 알았던 건 사실이지만 외부로 알리진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계획을 알린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었는데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오후 해당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했지만 검사가 약속을 돌연 취소해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도 김 변호사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화 사실이나 내용, 고소 여부 모두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도 이튿날인 9일 오후에야 경찰의 보고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현재 제3자가 고발한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곳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적어도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를 이끄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누설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이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 관련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시선이 쏠린 가운데 경찰도 다른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보 유출 부분도 검찰과 관계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직후 남 최고위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진 않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 인권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달라는 등 이어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최고위원 보좌진과 취재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근 법무부 알림간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을 놓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지금도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그래서 저는 명령, 지휘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왜 저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 감독자인데요. 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 검찰총장은 최강욱하고 공무했다고 장관의 명을 받들으시면 받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질의에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을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인 부산 녹취록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자 이 전 기자 측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두고 당사자들과 수사팀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서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을 규명할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어 이번에는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을 통째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에서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 등 내용 일부가 누락됐다고 지적하자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원본 자체를 공개한 겁니다.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녹취록 가운데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했다는 걸 밖에 홍보하는 거 있어서 어떤 주가적 차원이지 않고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심히는 좀. 이 전 기자 측은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전체 맥락상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까지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산 녹취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애초 이 대화 내용이 공모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수사팀은 이런 발언 자체가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정 기자 측은 단순 호응이나 덕담의 취지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두 사람이 공범으로 규정되기 위해선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검찰이 결정적 스모킹건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자 관건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제보자에게 들려줬다는 녹취가 실제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한 검사장이 이전 기자에게 자기 이름을 팔라고 말한 게 사실인지 등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핵심 의혹입니다. 부산 대화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신라젠 취재 관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아니면 기자 개인의 일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권언유착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포천 육군부대에서는 장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0일 만에 국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온 부대는 경기 포천에 주둔 중인 육군 8사단 예하 대대입니다. 먼저 병사 2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뒤이어 부대원 220여 명 전원을 진단검사한 결과 10명 넘게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된 병사 2명과 밀접 접촉한 인원이 50여 명에 달해서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은 즉각 해당 부대 출입을 통제한 뒤 부대원들을 격리했고 군 역학조사관들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된 병사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외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은 이들이 부대 밖에서 무증상 감염된 채 복귀를 했다가 코로나19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체의 어떤 휴가나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20일 만에 확진 환자가 나오며 군내 누적 환자는 70명을 넘었습니다. 또 군이 자체 격리 조치한 인원도 1,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은 권고사직, 중소기업은 부당해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크루트가 직장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권고사직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부당해고, 중소기업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교를 마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이 올해 17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미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2만 명이 증가한 166만 명입니다.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층의 전체 규모 478만 7천 명 가운데 35%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청와대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 정무와 국민소통, 사회수석 등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를 이끌 실장급 개편도 9월 전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수석비서관급 참모 인사를 단행합니다.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급 교체 대상으로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사회수석을 포함해 서너 명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발탁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소통수석에는 비언론인 출신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윤두한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발탁돼
1년 반 넘게 호흡을 맞춰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임명돼 현직 최장수 수석비서관인 김현명 사회수석도 교체될 전망입니다. 당초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강남 2주택 보유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 한 채를 팔면서 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참모진 개편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 인적 쇄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대폭 교체에 나설 경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이후 3기 청와대를 이끌 실장급 참모진 개편과 개각도 9월 정기국회 전후에 단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불참한 가운데 폭행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고 고 최숙현 선수의 일기장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청문회는 가해 핵심으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2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알맹이 없는 청문회라는 지적이 있지만 의미 있는 폭행 증언들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뒤늦게 마음을 돌이킨 김도환 선수는 최 선수의 피해 사실은 물론 자신이 김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김도환 선수도 장윤정 선수가 후배들에게 폭력 폭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담배를 피우다 걸려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100대 맞았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직접 작성한 일기를 통해 추가 가해자도 공개됐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요.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 기억에서도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태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철인 3종협회의 관리 감독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기우경 부장님께서 김규봉 감독 가해자한테만 전화해서 물어본 것이 이미 조사를 시작한 거고 그 조사를 본인이 스스로 종결시킨 겁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 일이 이토록 위중한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청문회장에 나와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 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숙현법을 꼭 입법화해 주시길. 이 밖에 YTN 보도로 드러난 김 감독과 최 선수의 거짓 진술서 강요 내용과 경주시 체육회와 철인 3종 팀의 전지훈련비 횡령 혐의도 공론화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주식 투자 양도세 부과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양도세는 유지하되 주식 양도 차익의 비과세 기준을 연 5천만 원으로 높이고 또 증권 거래세는 내년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은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가 크게 높아집니다. 애초 연간 2천만 원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도 기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2월 공제 기간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5천만 원 공제 시 주식 투자 상위 2.5%인 약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세율은 20%가 적용되는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가 인하되고 2023년엔 0.08%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총 0.1%포인트가 낮아집니다.
투자 심리를 높여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약 8천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이 20년 만에 연 매출액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됩니다. 간이 과세자 23만 명이 1인당 117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4,8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개인과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세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소득세 과세 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5%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42%가 소득세 최고 세율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 격차가 커지는 만큼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활성탄을 활용하는 정수장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천억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최근 수돗물 유축 문제로 이 활성탄 정수 과정에 불신이 커진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설명하는 언론 간담회 시작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잇따르는 수돗물 유충 신고에 정수장 점검 중간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아주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리 규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그린 뉴딜 정책에 포함됐던 물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질 개선이 필요한 정수장 12곳 시설 고도화에 예산 4,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지 않도록 활성탄과 오존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활성탄 유축 논란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씻어도 문제없는 정수장도 있었다며 세척 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좀 느슨하게 지켜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정수장에 대한 인식을 좀 이제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황실을 가동해 전국 수돗물 유충 신고 현황을 파악한 뒤 문제되는 배수지 일부에 정밀 여과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아흘에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피해자의 호소를 묵인 또 방조해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에 서울시도 자체 조사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피해자 측이 오늘 이제 9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로 서울시의 방조 묵인 혐의에 대한 그 방점을 둔 내용이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업무상 위력과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이 성범죄가 벌어진 구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저항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밝힌 것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반대되는 여론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왜 4년 동안이나 침묵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4년 동안 침묵한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피해를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은 그것이 위계 체계 내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피해 데스크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이제 4년간 서울시의 전현직 비서 등 20여 명에게 호소를 했지만 묵인, 방조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떤 그 개인 대 개인, 즉 사인 대 사인에 있어서 발생된 그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버리면 상당히 좀 틀어집니다, 방향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그 업무 체계, 그리고 이제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위력적인 구조, 그리고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생전에 박 전 시장 생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그 가신 그룹 중에서 누군가가 바른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일이 발생되기 직전에 그 사전에 유출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제대로 이것은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더라면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서울시라고 하는 그 조직이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고 4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의 어떤 성폭력 매뉴얼이 정작 고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호소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셈이 됐는데요. 피해자 측은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된 범죄다라고 이제 피해자 측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어떤 그 절대적인 권한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성범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고 공화국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왕처럼 제왕처럼 군림할 수 없고 모든 시민이 모든 시민의 권력 앞에 권력이 감시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사실상 그 임기 동안에는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거나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성립이 된다면은 그렇게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장들의 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폭력적인 권위
권위주의적인 체제 내에서 이러한 지자체장의 권위주의적인 권력 체계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하나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4년 동안 각각의 기회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지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를 해서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해결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년 동안 이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반응도 오늘 피해자 측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진술들이 나왔는지 좀 볼까요? 인사 담당자한테도 말을 했고 또 동료에게도 텔레그램 내용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네가 이뻐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모두 다 2차 가해 아닌가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조직 내의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것이 2차 가해인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떤 조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몰라서 이뻐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 30년을 편하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비서로 와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미 이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요. 그 말만 들어본다면. 그러니까 이미 그 비서로 있으면서 보직 이동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를 다시 비서실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이 실행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신체적이고 유형적인 그런 것 이외에도 무형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이 방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아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주위에 있는 이번에 어떤 문제가 됐냐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마음을 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같이 근무를 하던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한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행 방조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될 건데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라면 응당했어야 하는 의무, 그거를 법학에서는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의무를 방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추행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면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서울시가 이제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한 2달 전에 발표했던 서울시의 이런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외방을 위한 매뉴얼과 방침을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각 부서의 상급자, 각 부서의 담당자는 직장 내에 이러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방지 조치를 했어야 하는 의무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의무를 방기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이제 인권위 조사가 만약 이뤄진다면 이제 다수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제 경찰이 그 성추행 방조 의혹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식으로 이제 피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향후 좀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지금 없을 수는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외부의 전문위원들, 뭐 법률 전문가라든가 또는 여성 시민단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 서울시라고 하는 조직은 자기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오히려 조사를 지금 현재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 단체들이 이제 거부를 해서 그것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되는 그 담당자가 나와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건 수사가 아니고 조사 행위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바로 이와 관련돼서 성추행 방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수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초기 단계이기
이므로 지금 현재는 바로 피해자로 전환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는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1차 회견 때는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신청한 그 화면을 공개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오늘 뭐 또 추가 증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엄연한 2차 가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피해자가 덜 공격받으려면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그 피해자가 왜 공격을 받아야 하나요? 거기서부터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죠. 네. 피해자가 공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 덜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판례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성폭력, 성희롱 사건, 특히 이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이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폭력과 여러 가지 가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의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 전 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성인증 가습성이 있어야 한다. 예.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것을 지금 피해자가 아직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마치 억울하게 박 전 시장을 모욕한 것처럼 하는 것 자체,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예. 어차피 수사와 조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를 요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공격하겠다라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명백하게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인 측은 일단 수사기관에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교수님, 뭐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어떤 그 텔레그램 뭐 등을 통해서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이런 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명백한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 음란 사진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뭐 이제 그 발표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지만 나온 얘기가 속옷 사진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속옷을 비서가 이렇게 그 거두는 것이 그게 무슨 성적인 그 추행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속옷을 챙기는 거는 그건 자발적인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것은 뭐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그런 행위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놔라. 그렇게 하면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다 수사기관으로는 우리가 제출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되는 증거가 있다면 또 수사기관으로 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발표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7월 13일 날 이번에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이번에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번에 2차 발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정말 그 깔끔하게 그렇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대법원 판례를 좀 사례로 들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난 5월 14일 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위력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 장면,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관계, 여러 가지 그 전에 전후의 사정, 그동안의 대화의 내용과
객관적인 아까 제3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평가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있어서 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볼 만큼의 이르렀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예. 기존의 1심, 2심들은 좀 그것을 단편적으로 봤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머리카락을 한번 만진 그 자체가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성적인 희롱인 농담을 계속하면서 그런 성적인 위력을 계속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추행까지 나아갔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업무상 위계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가 서사가 있었는지 그런 예.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들을 본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이 혐의도 단순하게 각각의 하나하나뿐만이 아니라 4년 혹은 더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지속적인 피해, 그리고 그것을 호소할 수 없었던 위력, 그 모든 것들이 결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라는 점을 논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성추행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으니까 공소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그냥 그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창룡 그 경찰청장이 청문회 그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갖다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이것이 그 공소권이 없지만은 다만 방조 등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회로 어떤 그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방조가 있고 피해자 2차 피해가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이 피고소인에게 어떻게 이 고소 사건이 유출됐는가 하는 그 경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추행 혐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그 성추행을 갖다 은폐하고 또 하는 이 과정에서의 방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루어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딱딱 잘라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갖다가 행해 나가면 예.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그 1000만 시민을 관리하고 있는 이 수장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 국민들의 어떤 그 알고 싶어 하는 알 권리의 차원에서는 경찰도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현재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고발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인터넷 게시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2차 가해에 대한 혐의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하나는 모욕이 있고요, 하나는 명예훼손이 있고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는 안 했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 뭐 가해자 자체에 네.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한 거죠. 가령 이제 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의 사진이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유출을 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이제 명백한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안마다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그냥 뭐 연예 댓글이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권력형 성범죄라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유포하는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최대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국가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형 성범죄는 그 권력의 내부에 있을 때 그걸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용기를 내서 밝히더라도 그럼 밝힌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어떠한 고충을 겪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2차 가해는 사실은 기존의 피해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한테 침묵을 강요하는 아주 집단적인 폭력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정한 기존과는 다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조사단 참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울시도 자체 조사단 구성을 철회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서울시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첫째, 서울시 구성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 묵인,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자체가 조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서울시 내 어떤 위력적인 업무 체계가 유지해 온 점을 볼 때 서울시가 과연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훈육을 할 때 본인이 훈육을 하는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서 버리면 사법기관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까지 서울시는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갖다가 못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희들 뭐 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임하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비서실장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한 4년 동안 알고 있었냐라고 했는데 이 6층에 있는 바로 이 핵심 그 비서실장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책임지는 선이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특히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비서실장을 했었던 그 고한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만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 있다가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예, 뭐 이로써 이제 진상규명은 서울경찰청 수사 그리고 이제 인권위 조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됐는데, 인권위 조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진정을 정식으로 제기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진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는 구체적인 형법 죄명에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도 당시에 어떠한 구체적인 성 피해가 성적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됐고 어떻게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폭넓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지목된 각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자체에서 계속 발생하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것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권위 조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묵인 방조 혐의와는 또 별개로 또 하나 밝혀야 할 의혹은 바로 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했냐는 의혹인데요. 오늘 피해자 측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제가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이제 이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새로 공개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김재련 변호사는 밝혔는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이제 면담을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 이 그 경찰에 어떤 접촉을 하기 이전에 바로 하루 전날 검찰하고 직접 그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그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된 것인데 지금 뭐 사실은 이 부장 검사하고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피해자 측하고요, 이 검찰 측하고 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가 그 고소를 하겠다니까 피고소인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면담을 그럼 잡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면담 일정을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이제 그 관련 토의를 하고 야 이거 검찰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그 자기들은 고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하는 얘기가 사실은 뭐 접수 전에 사전에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하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면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들이 다시 뭔가 어떤 대책 회의라든가 이런 토의를 해서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예. 이 시간적인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피고소 사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중앙지검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형사 2부에 네. 배당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또 뭐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경찰, 시민단체 플러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지금 이것을 갖다가 유출했을 가능성의 그 범주 안에 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검찰이 만약에 이제 뭐 사전에 면담하는 것이 이제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검찰에 주장했다면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소를 접수하고 사건이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야 이제 검사가 알게 되고 고소인 조사를 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이제 만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통상적이진 않다라는 표현은 맞겠지만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가진 피고소인에 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보완 절차라든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면은 사전에 이제 면담을 하는 것도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여기서 가장 부적절한 지점은 피고소인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만나겠다. 저는 그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만나면 안 만나고 만나면 만나지 피고소인의 이름을 말해주면 만나겠다라는 거는 예. 피고소인이 얼마나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는 사람인지 뭐 사실은 정말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름을 말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청와대를 신뢰하고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청와대와 경찰이 유출을 하지 않았다면은 나머지 용의자, 나머지 능력선상에서 누가 이것을 했는지를 봐야 하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거는 권력형 성범죄를 어렵사리 고소한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 어떠한 피해를 안 입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정보가 유출돼서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지를 엄정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제기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또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좀 수사기관들 가운데 검찰의 피고소 정황을 가장 먼저 알았다라는 셈이 밝혀진 것인데 그 유출 경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찰, 청와대, 서울시 모두 이제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오늘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유출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박 전 시장과 관련돼서 이 비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이거는 부적절하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하고 면담하지 말고 그냥 고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참 이렇게 조금 의혹이 가는 그런 예.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장이라고 하는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외부에 유출 안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라는 게 법무부죠. 네.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은 뭐 어떤 경찰이라든가 서울시에 유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분의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4차장이고 예. 또 위에 올라가면은
또 중앙지검장이 되는데 검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유출 안 되고 상급기관에 보고가 안 됐다면 그거 뭐 그래봐야 두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잘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검찰도 상당히 좀 입장이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제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곳인데 이렇게 이제 적어도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게 맞냐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서울시 조사단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조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돼서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밝혀진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피고 소인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한 것도 이상하고요. 예. 피고 소인의 이름을 알아냈고 구체적으로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검사가 면담 일정을 잡은 다음에 저녁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그런 과정이 벌어졌는지, 내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기관의 정식 보고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과거와 같이 경찰과 청와대와 시민단체만이 유출의 대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지검 차원에서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다른 지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대로 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이제 이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을 조사한 날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알렸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피해자 측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그 비사실에 대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만약에 청와대 보고를 하게 된다면 예.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 성범죄와 관련돼서 그 고소를 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가 자 이번 같은 경우에요. 자 경찰도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아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현재도 그러면 피해자 진술 수사 사항이 보고가 되느냐? 현재도. 예.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보고 방식이나 또는 그 내용 예. 그리고 대상이 과연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그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 규정인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 기밀 보호라고 하는 더 큰 가치보다도 더 우선하는가? 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갖다가 경찰의 입장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보고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그 공수처가 지금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완전 독립해서 이런 규정을 갖다가 없애야 되지. 그것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심지어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아동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신고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가해 학생이 그걸 알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보복이 있겠죠. 왜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늦게 이것이 고소로 이루어지는가. 예. 그만큼 이제 그것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절차 굉장히 없는 강력한 위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한테 보호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보호를 하지 않고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상 정무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권력의 의지가 작동을 한다면은 피고소인한테 바로 전달되는 구조가 된다면은 가장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한 증거 확보라든지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이번에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훈령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훈령이라는 매우 비민주적인 그렇게 민주적인 권한도 없는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보고됐다면은 이참에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이 한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우리가 모두 복기를 해봤을 때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제대로 된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그리고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복기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대통령 비서실 훈령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지적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 관련 소문을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 어제 경찰에 5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 추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임순영 그 젠더 특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외부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들어서 네. 자기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님 혹시 실수하신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것이 바로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변호인이 서울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2시 28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3시 30분에 경찰에서 정말로 접수할 거냐? 그 정말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아니 고소를 갖다가 하면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는 게 있고 가짜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좌우간. 그리고 난 뒤에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임순영 젠더 특보를 조사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 경찰이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지 않았는데 자관 이 그 임순영 젠더 특보에 있어서 이 가장 핵심적인 조사 내용은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언제 들었느냐, 네. 그리고 그 사람 외에 누가 또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마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임순영 젠더특보는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줄곧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의원님, 임순영 젠더특보한테 미리 보고가 찍힌 거 있으세요? 혹시 오늘 박원순 시장님이랑 학교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쉬고 가셔야죠.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셨어요. 임순영 특보한테 임순영 특보한테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 인권 운동 하셨는데 이번 사태에 너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인순 의원 여성 인권 운동하셨는데 너무 이번 사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좀 비판도 지금 기자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임 젠더 특보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들었느냐 이게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기자분이 그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 인권 때문에 사실은 저 자리까지 올라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세 가지의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합니다.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회피를 합니다. 네. 근데 긍정을 하게 되면 그냥 보고받았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고받았냐, 무슨 보고받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얘기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다고 만약에 나 보고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조사를 해서 혹시 보고가 받게 되면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3의 방법이 회피입니다. 예. 회피니까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그 몸을 피하는 거죠. 옆에 따라다니는 그 보좌관들이 몸으로 가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임 젠더 특보로 어떤 그 서로가 소통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네. 만약에 임 젠더 특보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소통이 없었다면 좀 인간적으로 또 미안하다 이런 것도 또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거는 다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글쎄요. 만약에 저 같으면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 나 보고 안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도 얘기도 하지 않고 몸만 피한다. 글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 예. 생각을 하실 부분입니다.
일단 좀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성추행 방조 의혹에 좀 속도를 내면서 서울시청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기각 사유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범죄 사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고 소명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봤는데요. 뭐냐 사실은 그냥 그 소명과 그 범죄 사실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그 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요.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직 극초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대화들이 오갔고 어떻게 이 부분이 가령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20명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 때 보고가 있었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의 소명을 경찰 차원에서 좀 잘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다시 또 신청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건데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비밀번호를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상 쓴 휴대폰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에만 좀 국한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이폰이기 때문에 6자리를 10번 이상 잘못 입력하면 초기화 되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서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업무용 휴대폰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한적인 조건이 뭐냐면 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이 이제 성추행 방조 의혹이라든가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 하는 것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경찰이 어떤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돼서 적어도 이 휴대폰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찰이 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도 좀 지켜볼 텐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방조 묵인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2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홍길동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고 싶어서 그러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모두 피해 호소인인가 참 해괴한 표현 쓰고 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해 여성이 관계를 했다는 증언은 없지만 여전히 청문회는 국회 방송과
KBS, SBS, MBC, YTN.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죠. 예. 박원순 시장 사건도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소권 없기 때문에 사안의 중도성에 따라서는 영장 등 강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시죠?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저는 처리를 그러니까 사법 절차로 진상을 가릴 기회는 없다는 건데 그래서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 사안이 뭐라고 봅니까? 저는 고소 사건, 유출 사건. 그죠? 근데 이걸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안 합니까? 검찰에서 고소를 아니, 경찰이 의젓한 독립적인 수사권의 주체라며요, 요새. 그러면 검찰이 하던 나라는 경찰 판단에서 수사해도 되죠. 수사지휘권 폐지된 거죠. 아직까지는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합시다. 그 의지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주십시오. 동영상 일단 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통합당 내부에서는 일부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2곳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단체와 법인도 검사하겠다는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이라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일 군용 수송기 2대를 보냅니다. 제주의 보육교사들이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터무니없이 반찬이 부실하거나 반찬 없이 국에 밥만 말아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연일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주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당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꿈이자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수도 이전을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지난주 후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과반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수도 이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4년과 달리 시대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본다며 앞서 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를 통해 야당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공식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꼭 완성돼야 할 사안이라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선의 장재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당이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의 53%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km 거리의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던 공약도 못 지키면서 150km나 떨어진 세종으로 정부를 어떻게 옮기냐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헛발질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정책 추진 역량이 부족하니 혹세 무민으로 표를 얻겠다는 선동이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개헌이 필요한 국가적 의제를 무책임하게 국민 동의도 없이 던졌다며 세종 땅값만 들썩이게 하는 동문서답을 그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법인과 단체를 상대로 검사와 점검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우리 정부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면담을 요청했는데 파장이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예고한 대북 관련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점검과 관련해서입니다. 아직 면담 방식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에 이어 유엔 측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유엔 측과 면담 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그 입장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담 요청이 올 경우에 이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한마디에 정부가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에게 인권 논의, 인권에 대한 어떤 논쟁이 없으니 우리와 좀 한국 정부와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는 구애 작전인 거죠. 이거는 엄격하게 그 민주주의 가치에 위반이 되는 거고 민주주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짓밟는 행위인 것이고.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던 등록법인 사무검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다음 달 초로 수년될 전망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 구상을 밝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세 차례 공개 회견을 통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워킹 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치우친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도 폭파된 개성 연락사무소 대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에서도 대북 관계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만나자 라고 하면은 슬그머니 나올 것 같아요.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과 군 면제에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사무검사, 대북관 안보관에 대한 사상 검증도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고 물가 수준의 스위스에서 유학한 아들의 상식 밖 유학 비용과 병역 면제 의혹, 1980년대 민족해방 계열인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한 통일부를 표방하며 청문회 전에 제시했던 물물교환식 작은 교역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조선대 다닌 것으로 위조한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다녔다는 2년제 광주교대 학력으로는 단국대 편입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1966년 조선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단국대에 부정 입학했다 구속된 사람들의 사건 기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 측은 과거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단국대에 편입해 학점을 이수했다며 통합당의 주장은 억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서류가 수정된 부분은 대학의 업무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측 오기에 대해 단국대 측에 항의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데 이어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오전 11시 반쯤 시작해 조서 열람 없이 저녁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비공개로 출석한 데다가 조사받을 사실도 비밀에 붙여져 만 하루가 지나서야 관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상대로 이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의혹 연루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취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된 이전 기자도 월요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소환해 한 검사장과의 구체적인 범죄 공모 정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전 기자는 이철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를 만나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검언유착 의혹이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범죄 공모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모레 열릴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타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에는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대표 등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한동훈 검사장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심의위에서는 재판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을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부산 녹취록의 전문에 이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앞서 공개된 녹취록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전 기자 측은 단순 실수로 누락됐고 이미 예전에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뭐 강연 같은 거 한번 할 때 뭐 한 3천만씩 주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옛날에 보니까 좀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옛날에 협찬 영상으로 VIP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강연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했다는 걸 밖에 홍보하는 거가 있어서 어떤 주가적 차원이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VIK 그 영상을 보니까 한국당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일단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스킨앤스킨의 고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17년 옵티머스 1차 펀드 모집 당시부터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펀드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회사들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부실 급식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다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아이가 받아든 식판입니다. 두부 1개가 들어간 멀건국에 반찬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카레밥에 반찬은 잘게 썬 단무지와 무만 줬습니다. 반찬 없이 국에 밥을 말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식자재 원산지는 가정의 국산이라고 안내했지만 사실은 외국산을 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실급식 어린이집은 3곳. 부실한 급식에 한창 자라야 할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국밥으로만 먹인다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보다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실급식을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현장 점검이 형식적 점검에 그칠 게 우려돼 부실급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걸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실, 불량, 원산지 위반 이런 식품들을 이용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는 거죠. 부실급식을 없애는데 보육교사의 용기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행정당국의 실질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사상자 13명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차량 폭발에 의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용인 물류창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찰 등 7개 기관 감식 요원 40명이 투입돼 5시간 넘게 진행된 합동 감식.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차량 폭발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식품을 보관하는 지하 4층 냉동창고 통로 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창고 아닌지 바깥인지 등 정확한 지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4층에는 넓은 공간이 있고 또 조그맣게 2개의 통로 정도가 있습니다. 2개의 통로 중에서 한쪽 통로 끝에 쪽 지점이 발화 지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화재 당시 연기와 비상경고 사이렌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는 물류창고 관계자는 연기가 삽시간에 퍼졌다고 말했는데 네, 사이렌은 놀랐어. 뭐 연기 이런 거는 어땠어요? 10초, 15초 사이에 꽉 찼다고 보시면 되죠. 부검 결과 사망한 작업자 5명 모두 질식에 의한 화재사로 확인된 만큼 이번 용인 물류창고 화재도 이천 참사 때처럼 냉동 냉장을 위해 도포된 우레탄이 불과 연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단열재용으로 발포한 폴리우레탄이 이제 기본적으로 온통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냉동 냉장 창고는 시공 중일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 1차 감식은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했다며 소방시설 운용이나 창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이라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일 군용기 2대를 보냅니다. 300명 가까이 돌아오게 되는데 앞서 코로나19로 현지에서 숨진 근로자도 함께 이송될 예정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들어온 우리 건설 근로자는 105명. 이 중 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더기 감염도 충격적인데 매일 2, 3천 명씩 신규 환자가 나온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감염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우리 국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군용기 2대가 뜹니다. 297명의 근로자를 태우고 모레 오전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현지에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시신도 함께 오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2명은 다음 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갈 겁니다, 같이. 한 사람은 거진다 이제 낫고 한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앰뷸런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쯤에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2차 귀국자들은 출발 전 증상 유무를 먼저 확인받게 됩니다. 귀국 과정에서 기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하고
좌석의 60% 이하로 탑승하도록 합니다. 입국하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는데 확진되면 치료시설로,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집니다. 임시생활시설엔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이들의 건강 상태를 2주간 확인합니다. 2차 귀국 후에도 필수 인력 수백 명은 현지에 남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방역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도 더위가 주춤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남쪽으로 치우쳤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체로 예년보다 낮겠지만 제주도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2도, 제주도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중서부 지방은 모레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